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가설 추리,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별 시리즈, 아마 별 3개를 줘도 부족한 하이레벨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분간은 이 별 시리즈로 DB를 할 거고, 눈알 시리즈는 에서도 또 할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야기.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허적, 푸켓, 허목, 콜베르, 장애빈, 퐁파드로 보인 여기서 바로 이 허목, 콜베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더 연결시켜서도 할 예정입니다. 눈알 시리즈에서. 그리고 이 허목 시리즈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또 소화되는 부분, 바로 김정희, 추사 김정희, 요한 괴테, 이 이꼬르의 핵심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 유튜브 바로 오벨리스크 또는 광개토대왕 이식의 증거에 등장하는 괴테와 추사 김정희 이야기, 이 금서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카페에 올려놓은 글, 척추동의비 관련 허목 내용, 일반적인 이제 허목 관련돼서 이제 뭐 예언 이쪽으로 유튜브들 좀 몇 곡지 있는데, 그것보다는 척추동의비와 허목과에 관련된 동해바다 이야기, 이거에 대한 기본 개요가 있어야 된다. 자,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을 물리친 위대한 예술 허목의 척추동해비. 이 내용은 이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아무튼 바닷가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척추동해비, 강원도 삼척시. 척추동해비는 조선시대 후기 문신인 미숙 허목 삼척부사로 와서 글을 짓고 전서체로 글씨를 써서 세운 것이다. 허목이 삼척부사로 재임하던 당시 삼척 지역의 자연재해가 극심하였다. 1661년 현종 2년 여름에 큰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서 지붕의 기와가 날아가고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기도 하였으며 하천이 범람하여 논밭이 수몰되었다. 이 같은 자연재해로 동요하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허목은 동해바다를 친송하는 글인 동해송을 짓고 그의 독특한 전서체인 미전체로 글을 써서 돌에 새겨 정라도 비석을 세웠다. 이것이 척추동해비다. 중요한 거 바로 허목이고 동해송이고 척추동해비고, 또 허목이 이 전서체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미전체로 글을 써서. 척추동해비는 삼척민들의 단순한 비석 이상의 것이며 척추동해비가 건립되고 자연도 이 신비로운 문장과 글씨에 감동되었는지 조수의 피해가 사라졌다. 이에 삼척민들은 조수를 물리친 신비한 비석이라 하여 일명 태조비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척추동해비 비문을 소장하면 재액이 없어진다고 하여 많은 사람이 이 비문을 집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다녔다. 척추동해비는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지역과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와 함께 허목도 삼척 사람들을 가슴속에 삼척부사를 지낸 한 인간이 아니라 삼척을 지켜주는 신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 척추동해비의 신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해입니다. 척추동해비. 두 번째, 전서체인 미전체. 허목이 전서체의 대가, 미전체로 글을 써서 돌에 새겨 정라도의 비석, 즉 금석 학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서 수호신, 그리고 조수를 물리친 신비한 비석, 그리고 삼척 지역의 자연재해, 큰 비, 태풍, 또 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목의 생애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허목, 예속 논쟁에서 서인의 송시라고 대립을 하는, 자,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콜베르다, 바티스트 콜베르, 허목, 다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 흐름의 맥락들을 이해한 분만이 이 논법, 예속 논쟁 관련돼서 또 어제 일단 기본 데이터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프롱데이난이 예속 논쟁하고 관련이 있고, 오늘 할 이야기는 허목과 이 콜베르의 이야기입니다. 허목, 남인의 중진, 청남영수. 송실하고 대립, 예속 논쟁, 기타 등등. 아까 그리고 주목이 되는 삼척부사, 척추동해비. 이 척추동해비 허목을 이해하게 되면 이 콜베르하고 이끌어가 되는 게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한반도 세태에 기록되어져 있는 척추동해비적, 우화적, 신화적 이야기의 본질, 그 이야기하고 작은 거짓말과 큰 거짓말의 이꼬르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척추동해비, 아까 말했던 전서체, 미전체에서 약간 이렇게 우리 동양사에서 등장하는 한자 중에 좀 오래된 느낌, 그냥 그 기존 한자보다는 더 오래된 느낌의 한자적, 글자적 서체, 접근법. 자, 그래서 금서각, 후대에 등장하는 김정희의 추사체, 물론 이제 세트에 돌아다니는 이 사체, 추사체가 됐건 미전체가 됐건 이게 오리지널이겠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판단하시고, 우리는 아무튼 기록, 그게 짝퉁이든 진짜든 기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서체, 미전체로 척추동해비로, 척추동해비 앞에 써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 내용들. 자, 척추동해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삼척 척추동해비, 전서체의 동방의 제1인자 허목선생의 기묘한 서체. 전서체에서 동방의 제1인자 허목선생의 기묘한 서체로 삼척 척추동해비가 이루어졌고, 그 기묘한 서체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퇴조비라고 합니다. 허목이 신비한 뜻이 담긴 글을 손수짓고 독특한 필체로 비문에 새겨 이 비를 세웠는데, 신기하게도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 후로 주민들의 피해도 없었고 문장이 신비하여 물리치는 능력도 지녔다 하여 퇴조비라고 한다. 퇴조비, 척추동해비, 허목. 자, 이게 한반도 한자 기록, 허목에 관련 기록, 동해에 관련 기록. 이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전서체의 동방의 제1인자, 기묘한 서체, 이 비속으로 인해서 자연현상을 제어하고 기타 등등 신적인 학자이면서 신적인 상황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허목의 삼척 척추동해비. 자, 그래서 제가 일단 허적, 니콜라스 푸케 이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했던 거니까 패스. 자, 그러면 허목이 왜 콜베르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큰 흐름의 맥락상으로도 봐도 허목이 콜베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큐브로 맥락에서 주변 상황, 주변 사건, 시대 또는 주변 인물들의 흐름으로 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척추동해비 관련된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굉장히 농도가 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짧고 강하게. 하지만 또 한번 정리해서 눈알 시리즈에서 할 거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수였고, 이거 저번에 보여준 거. 그 사이에 마자랭이 있고, 마자랭도 중요한 인물. 교황, 예수의. 자, 그러면 허목, 콜베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허목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했던 거고, 자, 그러면 콜베르의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콜베르하고 루이 14세와 관련된 것 중에 프랑스 아카데미, 사이언스. 자, 이것도 있고, 또, 이제 콜베르 관련돼서, 콜베르가 또 이 해군 그 장관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잠깐 영상이 잠깐 멈춘 게 있어가지고 다시. 자, 해군 장관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아카데미 댕 앵시옹스 펠레트, 아카데미 고대 비문 금서학과 역사문학 벨레트르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카데미 데 앵시오스 벨레트. 이제 뭐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콜베르하고 관련된 겁니다.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는 1663년 역사와 고대에 대한 지식의 가장 정통한 학자인 4명의 인문주의자, 즉 장 샤플랭, 프랑스와 샤르파티에, 자크 카샤누, 아마볼드 브로제, 샤를 페로의 협의에 시작되었다. 다른 출처에서 페로가 언급되지 않으며 다른 초기 회원 프랑스와 샤르팡티의 엠 드브리에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자는 루이 14세 재무장관인 장 바티스트 콜베르였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아카데미 왕립 비문 메달이었고, 그 사명은 루이 통치 기간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된 공공기념물과 메달에 기록된 라틴어 비문을 작성하거나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콜베르의 관리하에 아카데미는 베르사유 궁전에 장식할 예술작품을 결정하는 등 많은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좀 버벅거리지만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라 차분히 읽었습니다. 바로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만든 아카데미 데 앵시옹스 펠레트, 즉 아카데미는 고대 비문과 금석학과 역사, 문학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콜베르가 이 과학 아카데미도 관련되어 있고, 또 해군 장관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 아카데미의 기능, 사이언스 또는 건축, 그리고 바로 이 고대 비문, 금서학과, 역사, 문학, 벨레트로를 연구하는 아카데미도 만드는 겁니다. 창립을 합니다. 1663년 여러 명의 고대, 여기서 중요한 게 고대에 대한, 즉 역사와 고대에 대한 지식이 가장 정통한 학자 4명과 만듭니다. 바로 아카데미, 고대 비문 금서학과 역사 문학을 연구하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카페 또 여러분들 생소하게 들으실 것 같아서 일단 기본 글을 이쪽에 데이터베이스, 이쪽에 오늘 만들 동영상을 넣을 거고, 자, 허목, 콜베르, 척추동해비, 아카데미,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 개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아카데미 데 앵시오스 벨레트, 1663년 5개의 아카데미 중 하나로
프랑스 역사학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아카데미는 고대 비문 금서학, 고대 비문 금서학과 역사문학, 벨레트르, 원래 아름답거나 훌륭한 글을 뜻하는 글쓰기의 한 범주입니다. 현대의 좁은 의미에서는 소설, 시, 희곡과 같은 주요 범주에 속하지 않는 문학 작품을 지칭합니다. 이 표현은 언어의 실제적 적용보다 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글을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아카데미 데 앵시오스 벨레트로, 즉 고대 비문 금서학, 고대 비문입니다. 그리고 문학, 벨레트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 아카데미는 1663년 캡처해서 읽은 1683년 루부아 장관 수 8명이 늘어났고 1701년 회원수는 40명으로 확대되었고 자, 역할 아카데미 헌장은 다음과 같다. 주로 고대, 중세, 고전 시대의 문명의 기념물, 문서, 언어, 문화뿐만 아니라 비유럽 문명의 기념물, 문서, 언어, 문학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즉 여기에 보면 동양학자, 고대로부터 아시아와 이슬람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 고대학자, 고고학자, 화폐학자, 문헌학자, 역사학자를 포함한 그리스, 로마, 갈리아 학자들, 중세학자, 그리고 언어학자, 법학자, 종교학자, 사상학자, 선사학자 등을 다양한 분야로 관련되어 있다. 고대, 중세. 핵심은 금서학, 그 다음에 문학으로는 벨레트로입니다. 이걸 타고 여러분들이 기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콜베르가 금서학과 문학, 벨레트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 프랑스 인스티루트에 있고 여기에 관련된 동영상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1963, à l'initiative de Colbert, l'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est l'une des 5 académies constitutives de l'Institut de France. Ses travaux portent sur l'Antiquité classique, le Moyen-Âge et l'Âge classique, et l'ensemble des civilisations de l'Orient. 자, 이건 카페에 제가 연결을 해놨으니까 보시고, 자, 바로 전 비문 및 문학 아카데미입니다. 이게 좀 비문과 문학 아카데미. 현재 있는 이제 사이트고, 1663년 2월 3일 콜베르에 설립된 왕립 비문 메달 아카데미는 1716년 1월 4일 왕의 결정에 따라 정식 명칭이 왕립 비문 및 문학 아카데미로 변경되었다. 역사와 고대에 대한 가장 박식한 학자들로 구성. 일종의 전문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고전 학문을 왕자의 상징적 연구에 활용했고 궁전의 장식, 도상학, 무대에 제안하기도 했으며 궁정의 발레와 축제를 위한 신화적 주제를 제안하기도 했고 새로운 알렉산더가 된 루이 14세는 통치 초기에 이 모든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고고학, 화폐학, 금석학, 심지어 문어까지.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로마, 그리스, 고대의 양식을 또는 문헌을 스토리를 가져와서 루이 14세의 그 태양왕의 프로파간다를 완성시킨, 비전을 완성시킨 건축, 예술, 문학을 완성시키기 위해 연구한 한 분야입니다. 즉 고대 비문 그리고 문학을 가지고. 자, 역으로 가겠습니다. 콜베르 말고 허목은 전서체에서 동방의 제1인자. 그 다음에 이 금서각과 관련된 태조비, 삼척 척추동해비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콜베르는
재무장관도 하지만 아카데미 과학 또는 국방하고도 관련돼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허목의 기본 프로필에 등장하는 다양한 뭐 그런 것들하고 매칭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심을 둬야 될 거는 금서학, 문학.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콜베르가 만듭니다.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 로마, 그리스, 더 나아가 이집트, 더 나아가 구약에 관련된 이야기들, 스토리텔링들. 이제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와 고대에 대한 가장 박식한 학자로 구성. 디자인을 책임하는 왕립비문 메달 아카데미 또는 프랑스 군주제의 위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가장 저명한 회원들은 특정 수의 새로운 과학, 고고학, 화폐학, 금석학. 이거는 청나라의 고증학의 시작하고 매칭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금석학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시면 쉽게 풀립니다. 자, 강희제는 금석학을 중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학문을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강희제는 금석학 분야의 뛰어난 인물과 평가받았으며 후세에 영향을 미쳤다. 강희제, 청나라 문물. 금석학의 대각 옹방각. 이제 옹방각은 그 다음 세기고, 또 옹방각에게 전수받았다는 김정희, 교류했다는 김정희가 있는 겁니다. 청나라 고증학 3대 유는 황종이, 고현무, 왕부지를 말한다. 이들은 청초 유학의 중요한 인물로 경세치용의 정신을 계승하여 실증적 연구 방법,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래서 고증학. 사실 이제 고증학은 그 학자들의 의식을 과거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정치 상황보다는 과거에 더 집중하게끔 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는 형식. 또 이게 고증학 또는 과학, 또 우리가 말하는 TV쇼 달차국누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맥락입니다. 그건 나중에 눈알 시리즈에서 연계시키기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금석학, 즉 루이 14세 때 콜베르가 왕립 비문하고 관련된 게 바로 루이 14세 또는 강희제의 금석학. 흐름이 맥락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석학 하면 등장하는 이거 로제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진품이냐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졌냐 그에 대한 친위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금석학 하면 등장하는 여러 가지 로마, 그리스, 이집트, 또 동양 또는 중남미, 마야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동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진위 여부의 실체적인 역사적 접근에 대해서는 진품이다, 짝퉁이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소화력만큼, 내공만큼 인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근동, 중동에 또는 이집트,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에, 극동아시아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광개토, 대항비, 진흥왕, 송수비 이야기도 했듯이, 자, 그리고 이제 이집트 또 부처 관련된 것들 기타 등등 금석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석학의 이야기의 끝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근동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집트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즉 니어리스트, 근동의 문제, 지금은 이스라엘의 문제, 중동의 문제, 이스라엘의 탄생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가장 밀접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중심이 되는 위치, 누벨 프랑스 위치에서의 동쪽은 동부 13도가 되고 플로리다가 되고, 또 정성공 이야기하고
이야기했던 동령국의 포인트점. 바로 IT 이야기, 동쪽. 그러면 누벨 프랑스 청나라로 보고 청나라 이전의 명나라로 보는 우리가 에스파냐, 스페인 지역, 멕시코 지역에서 동쪽이 어디인가의 문제. 즉 니어이스트 근동, 극동.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판에 되는 거고, 지금 판하고 관련된 누벨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의 위치에서 관련된 근동은 오리엔탈 지역, 레판토 지역, 오스만 제국과 관련되어 있던, 또 이스라엘 포인트 잡혀있던 니어리스트가 근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아시아판, 극동아시아가 되는 거고, 극동이 되는 거고, 파이스트가 되는 거고, 자, 이 오리지널 판에서 이 판의 이식, 이 패턴을, 큰 패턴은 이거고, 이게 또 쪼개집니다. 유럽판, 중동판, 아시아판. 자, 그래서 중동 미들리스트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48년 이후에 헐리우드, 유대자본, 영미 세력들이 헐리우드 기반의 영화, 건국영화죠. 이스라엘 건국영화. 바로 10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배너도 있고 1956년, 10년이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 흥행을 칩니다. 자, 누벨 프랑스 지역에서의 동쪽, 근동, 극동 개념을 적용시키더라도 동해의 방향, 동양의 방향, 오리엔탈. 그래서 동부 13도 또는 서인도 제도, 동인도에서 이런 것들이 동부 13도하고 중앙 아메리카하고 다 연결이 되는, 즉 우리가 오리엔탈 하면, 동양하면 인도가 무조건 포함되는 겁니다. 이 개념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즉 거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콜베르가, 자, 누벨 프랑스 그 뉴올리언즈 섭정기간, 루이 14세의 섭정기간의 도시 뉴올리언즈, 중요한 도시. 자, 누벨 프랑스의 기점으로 동쪽 이야기, 즉 콜베르가 비문 아카데미에서 연구했던 개념이 이집트, 로마, 그리스 또는 더 나아가 구약의 이야기, 고학이 되는 거죠. 고학, 구약, 고학. 고대의 스토리 중에 이스라엘 근동하고 가장 가까운 구약의 이야기 중에 바로 십계명과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는 이 구약의 이야기. 그러면 성리학을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이해하는 송명리학,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적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구약적 이야기가 고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 유교, 주자학의, 그랬을 때 주자학의 한 성리학의 한 분야가 되는 고증학. 이 고증학의 실체를 밝혀주는 역사 유물도 있지만 각종 프로파간다, 세뇌, 조작이 가능한 이 금서각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베르가 연구했던 비문, 거꾸로 가겠습니다.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연구했던 이집트, 극동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런 비문들, 관련된 것들. 금서각. 콜베르, 프랑스 시대 초기에 연구를 했다. 그리고 벨레트, 역사문학, 고대 비문, 고대 역사. 이게 한반도에는 그냥 허목의 삼척 척추 동해비라는
이렇게 호랑이 담배 피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결국은 루이 14세 때부터 로마, 그리스, 이집트 또는 구약의 이야기들의 역사 찾기, 고증하기 시작된 거고, 그거의 방향성이 지금의 근동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기까지 약 1700년대, 1600년대에 시작하니까 1700, 1800, 200년, 거의 300년에 걸쳐서 결과물이 이스라엘의 탄생이고 근동의 시작, 중동의 시작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쉽게 영화를 짧게 편집해서 동해 척추비라고 자막을 넣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누날 시리즈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 허목의 전서체, 척추동해비, 금서각, 이거의 실체는 콜베르가 루이 14세의 절대왕권을 위해서 이렇게 비문 아카데미, 메달 아카데미, 자, 기념물과 메달을 장식하는, 군주의 이대한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물과 메달을 장식하는, 또는 역사와 고전학, 고고학, 화폐학, 그걸 위해서 만든 이 비문문학 아카데미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 역사에서. 그래서 금서학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허목 풀려지는 거고, 김정희 풀려지는 겁니다. 괴테, 콜베르.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고대사 만들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구약이 어느 시대에 재편집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많은 표현은 안 합니다, 지금.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콜베르의 비문 아카데미, 금서각, 이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시오니즘의 결과가 200년, 300년 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누벨 프랑스 기점에서의 근동, 동쪽의 방향성은, 자, 지금의 프랑스를 오리지널 역사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탄생은 1900년대 초, 1800년대의 시오니즘이고, 이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에는 여기가 전체가 다 오스만이었다. 이슬람적인 역할이었다. 그래서 동쪽은 이슬람적인 거다. 이게 2차 업그레이드가 이 라인이다. 그러면 유럽판의 오리지널판으로 넘어갔을 때 누벨 프랑스 위치를 오디오와 미시시피강, 루이지애나, 뉴올린즈로 봤을 때, 또 퀘벡으로 봤을 때 동쪽의 위치는 오리지널 모델은 동부 13도 플로리다, 또는 동령국으로 제가 포인트점을 잡았던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이쪽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지도적 패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헐리우드의 매직, 영미의 유대 자본이 만들어낸 1900년대의 판에 이미 지배가 당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소화되시는 분들, 컨디시는 분들, 후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